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상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배님 별일 없으셨죠? 한 주 동안? 네, 별일 없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좀 그래도 기운이 더 나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피곤해 보이네요, 여전히. 주말에 어쨌든 네. 좀 쉬니까 훨씬 더 네. 괜찮으셨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사연이 하나 왔는데 네. 저는 좀 처음 보는 질환 얘기여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평소 방송을 자주 듣는 청취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문의하게 된 이유는 조동찬 기자님이 냉정하게 사실만을 그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제 5개월 좀 지난 제 아들이 유전자 검사 결과 피로부산 탈수소 효소 결핍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일이 지나도록 발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한 유전자 검사에서 나온 건데요. 문제는 담당 의사가 치료식이 있다고만 이야기를 해주고 이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건지는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까 질병 관련 정보에는 소화기에 발병하면 대부분 유년기를 넘기지 못한다는 내용도 있고 임상시험 결과 같은 걸 보면 소화기 환자에게 6년 동안 시행했는데 소화기 상태에서 아예 발달하지 않은 사례도 보이더군요. 현재 아기에게 많은 부작용 감수하면서 제한된 종류의 음식만 먹이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데 그렇게 해도 유년기를 넘기지 못한다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도록 할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피로부산 탈수소 효소 결핍증이라는 것이 어릴 때 빨리 발견해서 케톤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관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이 성장 가능한 건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건지 궁금하시고요. 또 두 번째, 만약 치료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식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아이가 계속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젖산 축적으로 인해서 만성 피로 이외에도 다른 고통 없이 서서히 죽어가는 건지 너무 아내와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고 보내주셨어요. 네. 네, 좀 오늘 사연이 좀 무거운 내용이어서 네. 좀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진짜. 일단 네. 질문 두 가지 중에 2번은 대답하기가 좀 쉽습니다. 예. 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식사를 계속하게 되면 바로 악화될 겁니다. 바로바로 악화가 네. 된다고요. 네. 어, 그리고 사실 이 피로부산 탈수소 효소 결핍증을 희소 질환이죠. 우리나라 이제 희귀 질환이라고 그렇네요. 하는데 네. 저는 희귀를 귀한 연구자 입장에서 귀하다는 그 표현이 너무 싫어서 희소병이라고 계속 저 혼자 주장하고 다니는데 네. 영어로도 레어 디지즈입니다. 네. 그냥 드문 질환이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물어서 귀한 거, 금, 뭐 다이아몬드 이럴 때 우리가 그 귀할 기자를 쓰거든요. 근데 병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뭐 희귀 질환 예전에는 본인들이 맡으면 그 논문 내고 본인이 유명해지는데 기여했으니까 아무튼 그런 쪽에서 저는 뭐 그런 희귀라는 질환 요 이름은 좀 싫어하긴 하는데 네. 일단 본인들이 잘 알고 계세요. 이미 보내주신 유일아 아나운서가 읽었던 그 메일에 네. 이미 답이 다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이 시기가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포도당을 대사하는 게 안 돼서 네. 그 포도당이 높은 그러니까 탄수화물이죠. 그것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완전히 상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온갖 장기들도 상할 수 있고 신경도 상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포도당 대신에 고지방식이라고 하죠. 탄수화물은 낮고 지방이 높은 이런 거를 대처하면 네. 그나마 나은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로 그나마 나은 거거든요. 그나마. 그리고 얼마나 회복될지 아이가 그 100일 때 받았던 신경 손상 지금 정확한 상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발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셨다고 하면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거는 뭐 식이요법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갖고 있는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에 따라서 상태가 천양지차로 다르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봐서 행간의 의미를 읽어본다면 가벼운 상태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번 질문 다시 제가 그렇게 되면 악화될 거다라고 한 것이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그냥 애 힘들어하니까요. 먹고 싶은 거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그러면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치료도 안 되고 치료법도 없는데 계속 고통스럽게 아이 두는 것보다 요 심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코로나 이전에 네. 서울대병원에 이 희소병 보시는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조금 보도를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네네. 그 선생님이 어린이 이런 존엄사를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대단히 껄끄러운 단어죠. 어린이는 네.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얘기가 그 의료진, 그러니까 가능성이 되게 없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그 어린이를 보는 의료진과 그리고 부모님, 이 부모님의 얘기를 통해서 그 의료진의 몇 년 전 의료진의 얘기가 지금 저를 떠올리게 했는데 뭐 부모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네. 뾰족한 수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임상시험 되는 약들은 있어요. 유전자 치료니 뭐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 큰 병원에 가야 그래도 임상시험의 폭이 넓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근데 해보셨을 것 같고 뭐 주변에 이 주치의 선생님도 많이 그 레코멘드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방법 지금 시도되고 있는 그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방법.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손상된 중추신경 장애가 회복되기는 어렵고 그렇게 되면 아휴. 쉽지 않은 거죠.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사실 대단히 어려운 포인트에서 사연을 주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정말 회복이 잘 될 거라는 거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입장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또 아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평소 아이들과 똑같은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고통이 더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그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 누구도 아무리 내가 여기에 전문가인 의사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애를 1분 1초라도 더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린 아이에게 스스로에게 의사를 묻는다. 사실 그거는 되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기다릴 수도 없고. 네. 지금 그래서 어린이의 존엄사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존엄사는 당사자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 몇 년 전에 그 교수님의 얘기를 지금 떠올리게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사연을 이제 받고 읽으면서 네. 그냥 물론 계속 24시간 고민한 건 아니에요. 근데 머리에 담아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계속 뭐 머리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존엄한 삶
부모님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토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딱히 뾰족한 치료법이 없다는 이 희소성에 걸렸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너무 가늠이 되는데요. 최대한 정말 고통 없이 아이가 좀 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이 걱정이 되네요, 네. 진짜. 예. 지금 제가 이 질환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사한 것은 지금 사연에 어머님들이 다 아버님이시죠? 아버님이 다 적어주셨고 아마 어머님은 이 질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일 테고 전문 지식 갖고 네.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선택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이게 정답이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도 고유하게 부모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다 누가 토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든 상황이신 거 너무나도 느껴져서 제 마음도 같이 많이 아픈데 어쨌든 이 상황 좀 잘 헤쳐나가시고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시는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게 오늘 있었는데 선배님이 이제 방송 중에 한번 여쭤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 오는 길에 친정 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왔는데요. 저희 이제 조카 다니는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이제 오늘 검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이고 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카를 잠깐 봐주신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부모님이 3개월 2차 접종 맞은 지가 3개월 지난 시점이어가지고 3차 접종을 맞으러 가려고 했던 당일이에요. 근데 이제 동생 아이가 접촉이 됐다고 오늘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엄마랑 저랑 이제 서로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이럴 때는 좀 혹시나 엄마가 양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백신을 맞으면 엄마 입장에서는 안 좋은 바이러스 들어왔는데 백신을 맞으면 더 안 좋은 바이러스가 배가가 되는 게 아니냐. 나는 그래도 빨리 일단은 접종을 맞아놓고 혹시 양성이 되더라도 이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눴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네. 예. 일단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지금 주변에서 나 백신 맞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이 감염되고 일단 내가 감염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백신을 맞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내가 감염이 된 상태에서는 백신을 맞았을 때 충분한 면역력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면역력이 백신에 반응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바이러스에 작용하고 있으니까 네. 백신을 굳이 맞을 이유는 없는 거죠. 두 번째가 내가 감염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백신을 접종 받으러 가는 그런 일 자체가 감염을 전파시키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 두 가지 이유 저는 때문인데. 그거는 걱정되더라고요. 마스크를 그럼 쓰고 가도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조카가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네. 손녀인가요? 손자예요. 네. 손자가 음성이 나오면 그냥 아무 상관이 문제 없는 없는 거죠. 거죠? 네, 예. 가시는 거고 만약 양성이 나오면 밀접 접촉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네. 지금 10일인가요? 네. 그 기간은 어쨌든 이동할 수 없죠. 이동할 수가 네. 없으니까 맞지 않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감염하고 백신을 동시에 맞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독감도 그렇고 모두 그렇지만 그냥 실은 그러니까 실제 감염과 백신은 그냥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자연 감염이 좀 더 좋다는 측, 네. 아니다 백신이 좀 더 낫다는 측, 다 다양하긴 하지만 네. 지금 코로나 2년 정도 지나니까 결국은 네. 백신 2번 정도가 자연 감염하고 비슷한 결과를 비슷하거나 혹은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자연 감염에 한 번은 앓고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제일 지금 현재까지 좋은 건 자연 감염 플러스 백신 접종 완료가 현재는 제일 좋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네. 동시에 되는 건 아니네요. 동시에 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 결과 기다려보고 음성일 경우만 맞으러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백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견들 있죠. 다른 견해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은 뭐 3차 접종, 이스라엘은 4차 접종했다가 철회하기도 했고요. 네. 우리나라도 뭐 4차 접종 얘기 나오는데 네. 세계보건기구는 3차 접종까지 반대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하지만 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은 그래도 잘 아는데 이분들은 기자님들이 잘 기사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화를 잘 안 받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코로나의 슬픔이죠. 네. 실력이 없고 환자도 잘 안 보는 분들이 기자님들 전화를 잘 받아서 그분들의 의견이 다 나와요. 예. 아주 참 공부 안 된 네. 제가 보기엔 한심한 의견들이 이제 막 기사화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도 지난번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네. 기자회견을 해주셔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업데이트된 지식을 쫙 대국민을 향해서 발표해 주셔서 네. 저 개인적으로 문자 드렸어요. 네. 기자회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하나가 다 저 같은 의학 전문 기자가 네. 새길만 하고 들을만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견해들이 기존에 공부 안 했던 제가 맨날 욕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과 얼마나 다른지. 실은 정반대였어요. 정반대. 깨우침을 주셨기는 네. 특별 강의였네요. 네. 아주 대국민 특별 강의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교수님 의대 교수들한테도 좀 강의 좀 해주세요. 공부 안 하고 업데이트 안 되고 네. 하는 그리고 환자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오로지 감염병만 보는 감염병도 제대로 못 보면서 예를 들면 지금 요즘에 청년이 창업하는 애들이 그 폐업률이 되게 높아잖아요. 네. 그리고 어젠가요? 오늘 네. 교육부에서 나오지만 어린이의 극단적 선택 시도도 청소년들의 그런 것도 늘고 있고 우울감 지사도 지금 늘고 많이 있어요. 높아지니까요. 네. 네.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죽거나 말거나 난 상관없어. 난 코로나 환자만 줄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주 샬로우하고 의사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거든요. 제가 비유했는데 설사하는 환자한테 설사 멈추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설사를 멈추게 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약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굶기는 겁니다. 가장 쉬워요. 나올 게 없게 만드는 나올 게 없게 만드는 거죠. 네. 계속 굶기면 어떻게 되죠, 근데? 환자 죽죠. 네. 설사는 멈추겠죠. 네. 코로나에서 거리두기가 극단 그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네네. 근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력한 거리두기, 밥 굶겨야 된다 이거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나쁜 사람들이죠. 네. 이제는. 그리고 아유 요즘에는 이제 학회에 등장하지 않고 계속 정치인들 옆에 국회에 등장해서 네. 정치적 발언들을 하고서 대선 주자 언급하면서 하는 걸 보면 참 나라가 의료계가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아서 네. 지금 기사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네. 기사에는 여전히 나쁜 의사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이 나라를 걱정하고 진정한 의사다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무튼 지난주에는 저는 대단히 큰 힘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주제로 지금 삼은 거죠. 자, 그래서 거리두기 문제가 지금 많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국민들도 많이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코로나가 시간을 알아가지고 뭐 낮에는 활동 안 하고 밤에만 활동하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리두기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까지 시행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오미크론에 대비해서 이 거리두기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지 머리를 짜내면 뭐가 나오나요? 바뀐 적이 없어서. 예를 들면 이제 거리두기를 했던 나라 있고 안 했던 나라 있고 네. 좀 강력하게 했던 나라 있고 안 했던 나라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거리두기를 초창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초창기에 우리는 중국 봉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라예요. 네. 정부가 그때 지금 나오는 그 정치인이 KBS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그렇게 따지면 남아공 뭐 이런 오미크론 국가에서 다 닫아놓는 건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애당초 원래 그거는 잘못된 거라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감염병의 원초적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이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중국이 되게 감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 물론 그건 있어.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 어. 거리두기는 네. 우리는 조금 왜냐면 경제적 외교적으로 너무나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방역만 봐서는 음. 중국에서 오는 거는 두고 우리나라만 거리두기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국민 사기극이었죠. 그런 발언 자체는 그런 발언 자체는 이거는 뭐 의료계에서는 이미 학회에서도 이미 공공연하게 발표를 정말 많이 됐던 거니까 네. 2020년, 2021년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근데 우리나라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뭐 그 거리두기를 쓰고 안 쓰고는 선택의 문제고 네. 그리고 잘 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초창기에 특히 2020년도에 네. 많은 효과를 발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 봤더니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게 이게 가장 피해를 보는 측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계속 강력한 거리두기가 지속되었고요. 예를 들면 학교와 직장, SBS, KBS, MBC에서 똑같이 감염자 생기거든요. 삼성전자, LG전자도. 근데 거기는 재택근무 이렇게 5도 안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안 시키죠. 네네. 오로지 식당, 카페만 네. 제한을 줬죠. 네. 그러니까 식당, 카페에서는 감염되고 네. SBS, KBS에서는 삼성에서는 감염 안 되고 국회에서는 감염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KBS 9시 뉴스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우린 8시 뉴스 하면 뉴스지만. 안 되고요. 8시 뉴스 20분만 해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 식당 문 닫게 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호주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분들이 직원들을 안 잘랐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만큼 돈을 다 줬으니까. 누가?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같이 돈을 같이 부담하면 네. 그건 좀 말이 돼요.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하니까 네. 부담하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하자. 영업하자. 영업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서 너만 하지 마. 이거였잖아요, 저희가. 네. 이게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월급 한 번도 안 깎이는 대학 교수들, 공무원들이 그런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래도 자영업자들 분들 얘기를 들으면 네. 그분들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발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명동 교수님의 제가 거기 인터뷰를 한 것들. 오미크론 환자의 95%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0.1% 정도만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유행은 우리에게 K-방역의 벽을 낮추고 일상 진료 체계를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주구장창 드렸던 말씀을 하죠. 오미크론의 등장은 네. K-방역의 장벽을 낮추고 일상 회복 진료 체계를 회복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클리블랜드, 호주, 뉴욕타임즈에서 했던 호주의 입장, 그다음에 네이처의 입장. 네. 제가 세 개를 시즌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의 석학들 오미크론은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다. 억제하는 게 아니라. 호주, 우리 네. 오미크론 적응하는 것에 달렸다. 네. 네이처, 이 오미크론의 존재는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달렸다. 우리 오명동 교수님 말씀 똑같죠. 네.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네. 거리두기, 격리, 억제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의사들이 일부 의사들이 계속 이것만 얘기하고 앉았어요. 이제 한심한. 바뀌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면? 네, 바뀌어야죠. 네. 바뀌어야죠. 과학적인 근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도 사실 어쨌든 네. 지금도 하루하루가 지금 자영업자 거리두기 하잖아요. 자영업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도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거든요. 네. 우리야 뭐 사실 저랑 유일한 아나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우리 구정 때까지 좀 그래 참지 뭐. 안 가면 되지 뭐. 집에서 놀지 뭐. 일찍 들어가니까 좋기도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요. 저희 동네에 전집이 있는데 맨날 줄 서서 기다리는 전집도
와 시위에 동참하시더라고요. 9시 끝나면 전등 켜놓는. 예. 그분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분들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뭐 정치적 목소리 하면서 자기가 투사인양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정말 어느 정도냐면 역겨워요. 너무 역겨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의료계를 좀 영원히 떠나서 그냥 정치나 했으면 좋겠어요. 예. 선배 우리 방송 끝나고 잘 갔던 네. 이대 목동병원 앞에 유정낙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쵸.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쵸. 제가 입사 때부터 있었던 집인데 10몇 년 장사하던 집인데 없어지더라고요. 네. 지금은 어떠냐면 음. 그거 있잖아요. 임대료는 음. 떨어지지 않고 시간은 계속 주니까 음. 뭐라고 말씀하자면 장사의 신도 못 버틴다. 나도 죽는데 웬만한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얼마나 그런 지표들이 일반 못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죽는다는 통계가 얼마나 더 확실하게 나와야 이런 사람들이 헛소리를 그만할까요? 일단 그래서 3주간 뭐 거리두기 연장은 했지만 이거 정말 마지막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네. 환자 증가하면 지금 뭐냐면 위중증 환자 500명대로 줄었어요. 네. 우리 500명대는 안 하던 거리두기 안 했던 거예요. 네. 대선 앞두고 하는 거 왜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음. 지금 우리 모든 지금 중간이에요 위험도 평가가 음. 안 풀잖아요. 네. 오미크론 때문에.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 지금 어떻게 다 적응하고 확진자 수에 치중하지 말라는 게 메시지인데 과학적인 메시지인데 왜 안 따라요? 그러니까 왜 안 따라요? 무엇 때문에요? 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되느냐가 그동안에 한 2달 동안에 우리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은 죽어도 된다는 거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일부 쓰레기 같은 의사들 아 정말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 좋아져서 어제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중간이에요. 네. 위험이 높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위험도가 중간이에요. 중간 때 우리 11월, 10월 우리 일상 회복하자 할 때의 지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미크론 다가올 우세종 오미크론은 95%가 입원 필요 없고 네. 0.1%만 호흡기 치료한대요. 사실상 백신 맞은 2번 맞으신 분, 우리는 3번 맞으신 분도 어마어마 많은데 네. 이런 분들한테는 오미크론은 그냥 독감 이하인데 왜 자꾸 무엇 때문에 이분들 하루하루가 급한 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나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네. 이번 생애에는 제가 계속 미워해야 될 사람들. 아무튼 그래도 네. 어쨌든 저는 지난주에 심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동 교수님 그렇게 해주셔서 네. 사실 거기에 주영수 선생님 있을 테고 정기현 선생님 원장님 있을 테고 거기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방주환 교수님 있을 테고 정말로 고민하고 공부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의 그런 의견들이 하나하나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저는 감동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제가 갈증이 났는지 정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다 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도 하셨어요. PCR로 하지 말고 신속한 검사, 부정확 하는 거 다 알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도 나왔는데 아직 신속- 결정된 건 없죠. 신속항원 검사 더 확대하자고. 예. 선생님-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분들, 그럼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전파하는지를 그냥 아주 모범을 보여주셨죠. 네. 오미크론 이제 유행하면서 선배님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희망적이다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제일 처음부터. 그 얘기가 이제 맞는 얘기죠. 앞으로는 좀 종식까지는 아니어도 살 길이 보이나요, 그러면? 근데 물론 네. 변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델타 이후에 오미크론의 등장은 현대의학이 예측 못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의학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현대과학 되게 발달했지만 뭐 소행성이 뭐 이렇게 지구를 막 달려든다면 그거 뭐 우리 함부로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퉁가에 화산 폭발 일어나서 쓰나미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 우리 현대과학으로 못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현대의학이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근데 참 현대의학이 모르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치권에 부합해가지고 국민들 팔아먹는 그런 의사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런 것도 몰라요. 근데 지금이면 백신을 다 맞아도 부족하잖아요. 네. 줘야 될 게 있고 네. 해야 되는데
아무튼 백신만 다 맞으면 3차, 4차 맞으면 다 끝나는 양 그렇게 얘기하고 떠벌리고 다니죠. 그리고 백신 부작용 우리 진짜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다 저기 하는데 네. 사실 좀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열심히 그거에 백신 부작용 겪으시는 분들 막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예 네. 관심도 없고 그냥 네. 관심도 없죠. 그런 분들은. 아무튼 근데 네. 오미크론 다음에 음? 오미크론을 끝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좋겠지만. 신경 안 네.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또 모르잖아요. 음. 오미크론이 음. 또 어떤 나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놈으로 변하게 될지 네. 그건 조금 우려되는 의미죠. 음. 근데 오미크론으로 끝난다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도 확진자 확 늘고 10배가 뛰었죠. 근데 사망자는 계속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그러니까 확진자 수 확 증가할 수 있어도 사망 위중증은 좀 낮을 수 있다. 근데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오미크론이 네. 다 경한데 상대적으로 어린이 영유아한테는 경하지가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 이 오미크론 제가 오늘 증세 말씀드릴 텐데 오미크론은 노르웨이하고 남아공에서 나온 논문을 제가 이제 보고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전에는 뭐냐면 콧물 나오고 재채기 나오는 게 제일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목으로 넘어가면 목 아픔, 그 다음에 폐로 넘어가면 기침하고 전신 증상이 나타났는데 네. 요거의 첫 증상은 오미크론의 첫 증상은 목 아픔이에요. 어? 그 다음에 목이 아픈 다음에 바로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네. 그러니까 목이 아픈 다음에 위로 올라오나 봐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오미크론은 침 검사가 더 정확하다는 미국 메릴랜드 연구 결과가 나왔죠. 코 네. 찌르는 거보다. 네, 어. 네. 되게 희한해요. 네. 그리고 얘는 밑으로 폐로는 거의 안 내려가니까 폐렴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경한데 문제는 이제 목에 있다가 코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주로 코로 숨을 쉬죠. 네. 입으로 숨을 안 쉬니까. 그래요? 그런 애들한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나와요. 아이들이 코로 숨 쉬었나요? 그리고 그게 왜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네. 아이들은 코에 유지하는 그러니까 호흡을 코로 그러니까 의존하는 부분이 성인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보다. 그러니까 애들 보면 어린이는 그래도 누워서 코 막히면 입으로라도 숨 쉬는데 아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숨 쉬는 게 조금 서투니까 얘네는 산소 포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노르웨이 남아공 보고서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10세 영유아가 네. 오미크론 걸렸는데 산소 치료 지금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영유아는 백신이 안 나왔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데 오미크론이 폐로 내려가지 않아서 상기도 그러니까 위 목하고 코로만 에서 얘가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유아가 어린이들 입으로 잘 숨쉬지 못한 애들한테는 그럴 수 있으니까 애가 뭐 목이 아프다거나 이럴 때는 잘 봐줘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때 놓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린이 영유아는 좀 더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미크론의 또 특이한 증세가 네. 뭐냐면 땀띠 같은 게 나와요. 저는 그 논문에 있는 사진 보고 제가 어제 SBS 8시 뉴스에서는 논문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완전 땀띠 같아요. 아니 처음에 오한이 생긴다 이런 증상은 제가 봤는데 오한 생겨서 땀띠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오한 없는데도 땀띠가 나요? 네, 오한이 없는데도. 오한이 없는데도. 그럼 피부병으로 나타나는 거네? 그러니까 좀 네. 이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징이 밤에 식은땀을 흘리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땀을 해서 땀띠가 나는 거는 이게 이제 웬만하면 이게 땀띠는 뭐냐면 오랫동안 땀을 닦지 않았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미크론의 이 피부병 땀띠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갈아입고 그런데도 이게 잘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미크론은 증세만으로도 기존의 델타나 이런 걸로 조금 뭐 할 수 치명률이 있겠고 떨어진 이유가 좀 알 것 같은 느낌? 네. 증상이 달라서. 네. 그리고 이거는 네이처에도 나왔지만 동물 실험에서도 입증이 됐고요. 네. 일찍 홍콩 대학이 먼저 얘기했죠. 상기도에 주로 감염된다. 폐에는 잘 침입이 안 된다. 근데 그게 동물 실험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폐의 침범은 미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기에 심한 거는 얼마나 폐에 잘 침범하느냐에 달렸는데 네. 폐에 잘 침범하지 않는다니까 그저께 공부 안 하는
어떤 감염내과 선생님이 오미크론은 뭐 공포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대로 이제 어떤 신문에서 기자들이 막 한 2분 정도가 쓰셨는데 쓰시는 거 봤는데 네. 그 인터뷰를 보고 전 뭐냐면 저 의사 선생님은 저렇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환자를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 계속 하는 걸 보면 네. 오미크론은 폐로 침몰하는 것보다 위쪽이었고 오히려 주의해야 될 게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왜냐면 숨을 코로 숨 쉬는 비중이 높아서 네. 예, 코에 입으로 잘 숨을 못 쉬니까 네. 오히려 그런 어린이들이 걸리면 네.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때 오미크론 그 기사 공부 안 하는 그 감염내과 선생님 기사 보면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왜 그냥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일상을 좀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환자는 훨씬 더 예.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늘어나는데 뭐 다음 주부터 우세종 된다고 하면 뭐 10,000명, 20,000명 됐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 20만 명이 넘어 하루 환자 20만 명인데도 의료 체계 붕괴 안 됐거든요. 오미크론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물론 20만 명 환자도 전부 다 중환자 그러니까 입원실 하고 이러면 마비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제 주변에 뭐 걸렸다는 분들 꽤 많이 이제 생기실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 방역 패스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은 사실 이 백신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맞아야 될까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저는 백신은 사회적인 의미가 강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맞는 거에는 찬성을 해왔습니다. 네. 저희 제 딸도 맞았고요. 네. 그런데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방역 패스는 강제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18세 이상의 성인의 2차 접종률은 95%입니다. 접종 완료율이죠. 네. 그리고 60대 이상의 3차 접종률은 무려 80%를 넘었어요. 네. 백신을 이렇게 잘 맞는 국민에게 백신을 강제하는 방역 패스라는 정책이 맞느냐?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 우리 지금 12에서 18세까지의 접종 완료율이 62%인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본인 스스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성인들, 나머지 어른들이 위험한 어른들이 다 백신을 맞아주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방역 패스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너 공부 안 하면 회초리 때릴 거야. 이거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에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너 시험 문제 하나 틀리면 그러니까 사실 95%면 95점 A 플러스 아니에요. A 플러스 성적을 보이는 국민에게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해서 강제화한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른들도 방역 패스 때문에 3차까지 접종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안 맞다가 마지막에 맞으신 분들 아니죠. 어른들 6개월 방역 패스는 효력이 6개월인데 3개월 정도 됐는데도 맞으신 분이 많으니까 저는 물론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냥 알아서 나의 건강과 사회 건강을 좀 높이겠다는 생각이 전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들 62%까지 올라간 것도 방역 패스 그런 강제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저는 그보다는 강제성보다는 어쨌든 그런 어떤 자발성이 전 더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62%는 낮은 숫자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꼭 방역 패스를 적용시켜야 되냐? 네, 그리고 18세 이상, 특히 60대 이상에서 3차 접종률 80%를 넘는 나라에서 정말로 이제 백신 갖고 강제화하는 게 아니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잘해주셨으면 감사하다고 해야 될 일이지. 이거 조금 몇 명 안 맞은 사람들, 안 맞은 분들 그 백신 반백신주의자들을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이 설득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분들은 좀 포기하고 가야 된다고 봐요. 애당초부터 백신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현대의학에서 불신하는 분들은 그분들을 변수로 두면 안 되고 그분들은 무슨 뭐
더 강력한 조치를 해도 어차피 안 맞으실 것 같고 네. 제발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 사이에서 음. 그냥 노셨으면 좋겠고 음. 우리가 지금 끌어안아야 되는 것은 음. 백신 맞으셨는데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백신 반대가 되신 분들 어떻게 이분들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백신은 네. 국가를 믿고 백신을 믿어서 맞으셨는데 네. 이게 가족을 잃고 이러니까 이게 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회 안으로 끌어안느냐에 대해 우리가 집중해야지. 네. 아무리 해도 처음부터 백신 안 맞은 분들에게 우리가 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일반 국민에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백신만 놓고 보면 네. 저는 백신 접종을 필요하다 찬성한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어린이 네. 청소년 찬성하고 네. 하지만 그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봐서는 네. 방역 패스를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은 것 같다. 예, 그렇게 그런 저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tower@sbs.co.kr로 또 궁금하신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또 해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배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아직 청취자 1월 달이니까 여러분. 계속 네. 인사 구정 안 지났으니까 인사드려도 그리고 되겠네요. 뭐 예. 예, 조금 이제 좀 좋은 일 그렇게 함께 사는 법 같이 이제 찾으면서 올해는 2022년에는 다 같이 잘 일상 살았으면 회복 좋겠어요. 준비 기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월급 탄탄하고 그렇게 다 거리고 그런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말고요. 네. 힘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